네,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죠. 신성범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먼저 출범 이후 직무평가 뭐 이런 부분들 또 국민들의 기대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죠? 예, 오늘 나왔는데요. 5월 10일에서 12일 어제까지 3일 동안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의 직무평가는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37%, 예. 부동층이 10%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 41%였는데 11%포인트 급등한 그런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요게 그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 컨벤션 효과를 지금 톡톡히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년간 직무수행 평가도 같이 상승을 해서 60%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60% 나왔습니다. 예. 이게 그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이준의 그 향후 5년간 직무수행 평가와 비교해 보면 YS는 85%, DJ 79%, 박근혜 79%, 문재인 87%에 비하면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이제 올라간 것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청와대 개방 효과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와대 개방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네네 그 문항은 없는데요. 예. 이제 그 어쨌든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예. 신성범 의원 취임 첫 주 직무평가 그동안 당선 이후에 계속 50%를 못 넘어서 그렇죠. 좀 이래가지고 힘이 날까 싶었는데 일단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첫 직무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주 전에는 41%였는데 52% 11% 포인트가 뛰었고 또 5년간 잘할 것 같다도 60%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뛴 거죠. 저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흐름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원칙상 보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과도한 기대보다는 조금씩 쌓아가는 게 오히려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도 들고 인사도 마무리되고 만약에 안정되고 그다음에 20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와서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조금씩 올라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도 일단은 높게 출발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비록 처음에 미약하게 출발했어도 나중에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훨씬 낫죠. 그 떨어지는 속도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취임식 그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금 여야 상황이 대통령께 좀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는 여론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좋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긍정 효과가 52% 나온 것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됐을까라고 보십니까? 그냥 단순한 국민들의 기대 이상의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취임식 딱 하시고 이제 국정의 중심에 딱 올라온 그 모습이 진짜 대통령스러움을 좀 보여주는 단계가 됐잖아요. 워낙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막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살짝 가려진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취임식 이후로 취임식 기점으로 해서 중심에 올라오시고 또 청와대 개방도 하고 하니 이제 분위기상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보다는 적게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예.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11% 올랐는데도 양이 안 차세요? 60% 정도 확실히 넘어야죠.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예, 60% 넘을 수도 있겠죠. 부정평가가 37%라고 하는 것은 뭐 박진영 교수 이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 부정평가의 37%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지지도라는 게 세 개가 존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 그다음에 네 개네요. 윤석열 그전까지는 당선이죠. 대통령의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네 개가 존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빠진 거죠.
이 항목에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지지도를 중심적으로 보는 건 누굴 보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당연히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올랐다. 이벤트 효과에서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제가 알기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지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비슷하게 간다. 거기에 컨벤션 효과가 보태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정평가 37% 가운데는 아마 인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도 한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으로 인사 잘했다고 보느냐 못했다고 보느냐 이런 조사도 있습니까? 그 개별적인 장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전히 문항으로 있는데요. 그 인사 전체에 대한 거는 평가가 지금 이번에는 없었고 예. 그 갤럽에서의 부정평가 요인 1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0%, 인사가 17% 나와서 역시 집무실 이전과 인사가 지금 부정 요인의 가장 큰 흐름을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이제 빠지면서 그럼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로 다 좀 이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갤럽에서의 정당 지지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0%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가 41%였는데 오늘 조사가 31%인데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나왔던 그 성비에 관련한 예. 문제가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반영되면 더 내려갔겠죠. 그렇죠. 좀 일부만 반영이 돼서 이 정도로 지금 빠진 정당 거다. 지지도는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31%, 정의당 5%, 무당층 18%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럽이 쭉 정기조사, 지표조사를 하는 그 상황, 지표조사에서 14년 그 11월 이후에 지금 최고의 숫자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그 대통령 컨벤션 효과와 함께 당 지지율도 같이 병행해서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이런 것은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대비 효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라 그럴까 대통령과 함께 여당이 되면서 뭔가 힘이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민주당은 아시는 대로 뭐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못 내는 거. 그다음에 이른바 금수완박법의 처리 과정 이런 게 다 쌓였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계속 뭐 언론을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성비 요요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된 이후에도 뭔가 변함이 별로 없는다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저는 야당 민주당에도 별로 좋지 않다. 또 그런 예. 생각해요. 근데 박진영 교수 이제 성비위는 어제 터졌기 때문에 이 31% 지지율에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 저래 가지고 야당 제대로 하겠냐 이런 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청문회 때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됐고요. 그리고 전략적 목표도 분명치 않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도 이제 민주당이 답을 못 가지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그 출마자들 관련해서 예.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혼선들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부재하구나 앞으로 대한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45% 역대 최고인데 이것도 불만이세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한 60%. 그건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과 이 당의 지지율은 다르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14년 이후로 이렇게 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것도 많이 떨어질 때를 아니까요, 제가. 특히 지방선거 4년 전 지방선거 때 생각하면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게 즉각 여론이 민심과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선거 결과 반영되는 게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솔직히 자신 못하겠어요. 그래요. 지금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청문회가 이제 거의 이 청문회 참 다 끝났나요?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청문회 했으니까 청문회 일정은 다 끝난 것 예, 청문회는 다 끝났고 이제 채택 여부 그리고 이제 임명 이게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채택하지 않은 그런 후보자 가운데서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박진영 교수 연계한다고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사실 지금 연계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 카드가 깨져버린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민주당이 잘 못함으로 인해서 네. 이 연계하는 전략이 저는 저절로 깨져버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깨진 상황에서는 그냥 원칙대로 전략적인 입장이 아닌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점수 나오는 대로 저는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 입장을 취해주고 뭐 예를 들자면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많은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이재명 그 대선 후보를 공격했던 포인트와 내로남불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저는 민주당은 더 이상 비판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덕수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지금 여론과 정서가 어떤 것이 반영해서 빨리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려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건 좀 예전에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장관 적합도 관련해서는 한동훈, 정호영 두 분께 갤럽에서 조사가 됐는데 한동훈 장관 내정자는 적합하다 44%, 그다음에 정호영 내정자는 24%로 지금 정호영 내정자에 대한 평가 굉장히 안 좋아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 부적합은 몇 %나 나왔습니까? 부적합도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성범 의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통령 이미지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검찰을 동원해서 우리 야당을 압박할 것이다, 수사를 할 것이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의심 플러스 한동훈 공포증, 한동훈 포비아 같은 게 종합돼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봤지만 그 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듯한 또 딸 문제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들어보니까 뭐 별것 없고 오히려 헛발질한 민주당 의원들의 그 모습만 부각돼서 되치기 당한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 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이재호 고문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동훈 후보자를 너무 일찍 임명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 조직이 움직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는 곧 대통령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이 딱 굳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 같은 데서도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장관들이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특임 장관을 지내고 권력의 운용을 직접 해봤던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호 고문 이야기는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뒷부분. 예를 들어서 장관끼리 모여서 국무회의를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근엄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눈치를 뭐 본다는 이런 취지일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기 내각 정도에서 쓰지 뭐 하려고 꼭 초대 내각에 꼭 한동훈을 써야 되냐 이런 의문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지금은 저는 뭐 판단하겠죠. 이러다고 저는 계속 봐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명했을 때 대선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한 방 맞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전국을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지요. 전국을 경색시키고 긴장도를 높였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인정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유보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바둑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희석 대변인 첫 착점을 어떻게 하느냐, 공격적으로 할 거냐, 수비로 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착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새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거를 이 과업 위주로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를 뭐 소통령으로 보고 그럼 향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뭘 할 거라는 전망 하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까 싶지는 않아요. 기능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거고 측근이라고 하지만 일로 맺어진 관계지 옛날 무슨 삼김시대처럼 뭐 가신이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냥 정권 5년 중에 처음부터 나는 세게 내가 일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데리고 내각도 운영하고 국정을 하겠다. 이 외에는 다른 게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지금 그 한동훈 내정자 부정평가,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36%고요. 예. 정호영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절이 45%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쪽도 여론이 그렇게 해도 이제 인준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KBS가 한국리서치의뢰에서 6일에서 8일 조사한 걸 보면은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예. 통과시켜야 된다가 50.2,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가 35.7로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라 이런 여론이 지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진영 교수님? 일단 청문회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초창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김현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여기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문회를 잘 못하고 나니까 지명해줘도 된다는 여론으로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 그렇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것은 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지명자를 공격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줬는데도 시험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뭐라고 그랬는데 이 뭐라고 그러고. 네, 네. 그러면은 고 모시면 고모냐, 뭐 장 모시면 장모냐, 뭐 또 이런 막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50.2%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이 한덕수 총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포기를 시킨다면 그거 고스란히 민주당이 발목 잡기라는 비난 면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유심히 봤던 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연계시키지 말고 하자는 그런 안이 사실은 좀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보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겠다는데 의원총회를 열게 되면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강경파들은 무조건 당론으로서 반대 당론으로 가자 그럴 테고 그 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호영 지명자라든가 원희룡 지명자라든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새로운 어떤 타겟층을 잡아가지고 이 결국은 정치라는 게 딜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의 관계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은 정말 성과 없이 맹물청문회했다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31%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 지지율 나왔고 민주당이 제일 떨어졌을 때가 언제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성비위 관련된 게 포함이 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20%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이 원래는 한 정말로 이제 이게 당세가 확장하기 전에는 한 15에서 18% 정도가 핵심 지지층이었고 그 확장된 이후에는 이제 한 25에서 30%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가 반영이 많이 됐고 아마 성비인 다음 주에 반영되면 20% 후반대가 될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는 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1부 남은 시간에 대통령 비서관 논란 좀 살펴보지요. 신성범 의원,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이거 들여다보면은 좀 비서관을 넘어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SNS 활동을 할
그때 그런 발언들이 다 소환이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했던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여성 비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사람이 비서관 하고 있냐는 소리가 나올 만해서 당 안팎에서도 막 청와대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어떻게 뭐랄까 무슨 인사 조치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예. 윤희석 대변인 정리가 되겠죠? 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포용성이 있는 발언들을 쭉 해오고 생각도 폭이 넓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든지 또 이제 우리 여성에 관련한 어떤 시각들이 너무나 이 과격하고 편협돼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해명 같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논란을 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뭐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고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초반에 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게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너무 비선 위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성범 의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옆에서는 비서를 왜 저런 사람을 말씀하신 그대로요. 누가 추천해서 검증도 채 안 한 상태에서 왜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생기는 거고 요 초반에 이런 문제를 잘 단도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이런 문제에 중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진짜 일벌백계라 그럴까 이런 대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은영 소장, 이 비서관 논란도 이번 여론조사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포함될 여유는 없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지금 이 비서관들 문제가 이 지금 김성애 비서관 말고도 지금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예. 약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죠? 거기도 뭐 이제 그 검찰 재직 시에 성비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비서실 인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진영 교수 비서관의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서관이 한 6명 가까이가 검찰 관계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제 검찰 정부다. 검찰 비서실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제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보다도 이 비서실의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비서관급입니다. 보통 종교 다문화라는 게 시민사회 비서관 밑에 행정관이 담당하거나 이번에 신설된 비서관. 예, 그런데 이분을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전에 뭐 발언도 문제지만 일한 곳이 주로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일을 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발탁 자체가 보편적으로 뭐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가 아니라 좀 더 어떤 극단에 치우쳐진 사람이라는 게 일한 곳에서부터 판명이 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김건희 여사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보수 스펙트럼이 막 넓어가지고.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검찰 출신이 많냐? 특히 인사비서관을 왜 대검 사무국장 출신을 갖다 놔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어디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취지더라고요. 정치권 출신을 인사기획을 인사비서관으로 갖다 놓으면 그 선을 타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영향력 행사해서 내 사람에서 다 추천해서 네. 엉망이 되더라. 따라서 정치권과 완전히 거리가 먼 내가 믿을 검찰 수준이 깨끗한 사람 갖다 놔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 들었습니다. 예, 일부 시간이 다 됐군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죠.